그 시집은 한글로 쓰여 있었다. 당시 일본 통치하에 있던 조선에서는 일본어가 강요되어 한글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시집은 마루 밑에 항아리에 감춰져 지켜져 왔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에 실려있는 19편의 시는 발표될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의 조선 청년이 쓴 것이었다. 윤동주. 생전에 한 권의 시집도 세상에 내놓지 못한 채 한글로 시를 써온 시인.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 말기에 청춘을 보내고 일본의 형무소에서 28년의 생애를 마쳤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월 16일) 시인 윤동주가 죽은 지 50년째 되는 이날,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는 윤동주의 추모식이 열렸고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동주는 1938년부터 4년간 당시 연희전문학교라고 불리우던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있는 시는 모두가 이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 마루 밑 항아리에 숨겨졌던 윤동주의 시는 해방 후에 발표됐다. 윤동주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국민적인 시인이 되어 있다. 그 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읽혀지고 암송되고 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風に吹きさらされる 같은 날 2월 16일, 교토 도시샤 대학에서도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이 열렸다. 윤동주는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정도 이 도시샤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날은 윤동주의 시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여태까지 일본에서는 거의 돌이켜보지 않았던 윤동주. 그 죽음에서 50년, 처음으로 일본 땅에 세워진 윤동주의 시비. 도시샤 대학에는 반세기 전 여기에서 배운 윤동주의 기록이 남아있다. 학작부에 실린 조선 유학생 히라노마 도주.
일본에서의 윤동주의 이름이다. 윤동주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선과생이었다. 윤동주가 일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1942년 그 전년도 말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도시샤의 캠퍼스에도 전시색이 짙어졌다. 전시하에 일본에서 윤동주는 한글시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 이국의 하숙방에서 쓴 쉽게 쓰여진 시, 현존하는 윤동주 최후의 시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943년 7월 14일) 윤동주의 하숙방에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의 특고 형사가 들이닥쳤다. 윤동주는 여름방학에 귀향하기 위해 차표를 끊고 집마저 보낸 후였다. 윤동주는 체포된 것이다. 특고 경찰의 내부 자료, 특고 월보. 여기에 의하면 윤동주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가끔씩 회합하여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조선 민족은 이제 멸망하려고 한다. 우리는 조선인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고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을 꾀하는 것이 민족적 문화인의 사명이다. 특고 경찰은 조선 독립을 부추겼다고 윤동주를 체포한 것이다. 이때 조선어로 쓴 시도 몰수당에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은 1910년의 한일 합방 이래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됐다. 조선 왕조의 궁전 앞에는 일본 조선 지배의 상징 조선 총독부가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대륙 침략의 기지가 됐다. 내선 일체, 즉 일본과 한국은 일체다라는 극단적인 일본화가 억지로 추진되어 가고 있었다.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또 신사 참배가 강요되는 등 조선 고유의 문화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윤동주는 1938년 4월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강해져가는 일본의 압력 속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 연희전문학교에는 아직 자유와 민족 정신이 남아 있었다. 입학 직후 윤동주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노래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는 고향 간도의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중국령이었던 간도는 조선으로부터의 이민이 많았고 민족운동의 요람이었다. 동주 일가도 할아버지 때 조선으로부터 간도로 건너왔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윤동주는 일찍부터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중학교에서의 조선어 수업이 폐지되는 등 조선어의 압력이 강해져갔지만 이곳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의연하게 조선어 수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여기 이제 이 교실이 제일 전 교실이었어요. 여기 이제 35명 학생들이 여기 쭉 늘어 앉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칠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교수가 저기 단이 하나 조그만 게 있고. 근데 그때 최은배 선생이 이제 그 당시는 참 우리에게 제일 인기 있고 또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이 꺼져가는 참이었으니까 위기에 몰렸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말을 지키고 한국의 그 소위 문화를 지키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열심히 들었죠. 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윤동주 사실 간도에서 오고 그랬으니까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조선어학자 최연배.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꿋꿋하게 조선어를 연구해온 언어학자. 최연배는 우리 말본이란 책을 펴내 한글의 근대 문법을 확립했다. 그러나 윤동주가 입학해서 반년도 채 안 되어 최연배는 민족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학교를 퇴직당했다.
존경하는 한글 학자의 체포. 그 직후 윤동주는 한 편의 시를 쓴다. 슬픈 족속.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에 다닌 4년간은 조선 문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가는 시기였다. 연세대학교에 남은 윤동주의 성적표. 입학 당초 최연배가 가르치던 조선어 과목은 반년 만에 없어지고 2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교련이 추가됐다. 일본 군인이 교내에 출입하게 되면서 결국 교가와 교기까지 강제로 변경해야 했다. 그럼 방학이 되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사각 모자 쓰고 이렇게 댕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오빠는 그걸 사각 모자 집에 와서 사각 모자 쓰고 그 교복 입는 거 싫어하셨어요. 저 서울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쑥스러웠는가 봐요. 뭐이라 할까요? 그런 거 자랑하기 싫어하는 분이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일본인이 지배하던 곳 서울. 자기 나라이면서 타인에게 지배받아야 하는 식민지 조선. 이러한 속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학창 생활을 계속하는 윤동주.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시인 윤동주는 응시하기 시작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3학년에서 4학년에) 걸쳐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일본학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생겨 필수가 되고 도서관에 많은 장서가 몰수됐다. 조선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 교장 언더우드 2세는 저항을 계속했다. 영어 강사였던 교장의 아들 언더우드 3세도 그 와중에 있었다. In the school, they tried to insist more and more on the use of Japanese, and in fact, our school was scolded several times for using so much Korean in the classes, especially the foreign teachers there who had not yet learned Japanese tended to continue to teach in Korean, and there was a good deal of complaint on the authorities' side for this. One time, my father even had to have a lecture translated into Japanese for the Korean audience. Although the Korean audience all knew Korean and he spoke in Korean, nevertheless they insisted that it be translated into Japanese. 조선 문학도 일본화의 압력에 굴복했다. 1939년 10월 일본의 뜻에 따라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되고 회장에는 조선문단의 거장 이광수가 취임, 조선인 작가의 다수는 일본어로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고유의 이름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1940년 2월 조선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장시 개명령이 실시되어 결국 조선인의 80%가 일본 이름으로 바꾸기에 이른다. 간판 없는 거리. 정차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 뿐. 손님 같은 사람들 뿐.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갛게 파랗게 불붙는 문자도 없이 모퉁이마다 자애로운 헌 와사등에 불을 켜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당시의 하숙 친구 정병욱은 윤동주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다. 진학의 고민, 시국에 대한 불안, 인생기로의 절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작품이 쓰여졌다고.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사학년 가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새로운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병원이란 표제의 시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병들어 지친 시대를 표제에 담았다고 한다. 윤동주는 재학종에 쓴 18편의 시를 고르고 시집의 앞부분에 넣을 서시를 새롭게 써서 추가했다. (1941년 11월 20일) 서시는 쓰여지고 시집은 완성됐다. 서시가 쓰여지면서 시집의 표제는 변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집을 완성시킨 윤동주는 영문학 교수였던 이양하 교수님께 시집을 보이고 출판 문제를 논의했다. 이양하 선생이 아주 공적으로 그랬어요. 교실에서. 윤동주 군 그 시를 참 잘 읽었다고 내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래 내가 어디든 좀 말해줘도 좋긴 좋은데 근데 이 내용 가지고는 어렵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역시 불온하다. 그 당시엔 뭐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리고 해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역시 이제 그쪽으로 또 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이것은 이런 의미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왔어요. 결국 윤동주는 이 시집의 출판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윤동주는 손으로 쓴 시집을 3부 만들어 한 부를 이양하 교수님께 또 한 부를 친한 친구 정병욱에게 전했다. 시집이 완성된 18일 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12월 27일) 윤동주는 전쟁으로 인해 3개월 정도 일찍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윤동주는 일본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나이 문제와 경제 사정으로 망설이던 윤동주에게 아버지는 유학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그 시대 조선인이 일본 본토에 건너갈 때는 도항 증명이 필요했었고 그 수속을 하려면 장씨 개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장씨 개명이 실시되어 2년 가까이 됐지만은 윤동주는 여전히 조선 이름 그대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1942년 1월 24일에 쓰여진 참회록의 자필 원고). 조선에서의 최후의 시가 된 이 원고 여백에는 당시 윤동주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몇 가지 메모가 남아있다. 도항 증명. 실한 알 수 없다. 비의 건물. 참회록의 시에서 5일 후 윤동주는 히라노마 도주라는 일본 이름을 제출한다. (50년) 전 일본 통치하에 서울에서 살았던 한 무명 청년. 이름을 잃어버린 청년이 스스로에게 한 말은 비의 건물. 윤동주에서 히라노마 도주로 그는 조국 조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1942년) 봄 윤동주는 현해탄을 건넜다. 일본으로 건너온 윤동주는 도쿄의 니쿄 대학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교토로 옮겨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다. 고종 사촌 송몽규도 교토 제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송몽규는 중학교 때 남경의 독립운동 단체에 참가한 이래 경찰의 요시찰 인물이 되어 있었다. 윤동주가 살았던 타케다 아파트에는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는 조선인 유학생은 3만 명에 달했다. 조선인 유학생들은 독립운동을 경계하는 특고경찰의 감시 대상이었다. 도시샤 대학에 다니던 윤동주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英文から残ってるわずかの生徒たちが
英文科の先生のお宅にたまたまお茶に呼ばれて、でその時にいろいろお話してるうちに平沼さんと先生の間で民族的なこう問題の話がちょっと出て、2人が非常に感情的な調子でお話しなさったのが記憶に残ってます。受け答えをなさって黙ってないで、結局自分はそんな気持ちでここの学校に来てるんじゃ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ね言われたような私記憶があるんですわ。 교실을 나오면 윤동주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야 할 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곤 했다. 1943년 7월 특고경찰의 손은 윤동주 신변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때가 시간이 아마 3시나 4시 오후예요. 오후인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 방에 들어갔다가 윤동주 형한테 이제 문을 두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있어? 뭐라고 있냐? 그랬더니 막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아니 그 뭘 하고 있어? 그 얘기하니까 바로 뒤에서 일본 경찰 형사가 너 누구냐? 윤영은 여기 있었고 형사는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책을 전부 여기다가 쌓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다 모아서. (1944년 3월) 윤동주는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다. 체포된 지 8개월 뒤의 일이었다. 경찰의 구치 중 윤동주는 형사의 명령으로 자기가 써놓은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고 한다. 윤동주의 판결은 징역 2년. 조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다. 윤동주는 교토에서 후쿠오카 형무소로 보내졌다. 함께 체포된 고종사촌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됐다. (1944년 4월) 윤동주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호. 사상범이었던 윤동주는 일반 재수와는 달리 독방에 들어갔다. 그 후 10개월 가량을 윤동주는 이곳에서만 살았다. 그때 최소한도로 사상범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저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먹는다는 게 요만한 그 콩깨꼬치 콩깨묵밥하고 시래기국에 시래기도 없는 그저 뭘 광고 그래서 그 소금 국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휙 해서 이제 샤쿠시 그 물 뜨는 거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것만 먹는 겁니다. 하루 그거 3개씩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몇 달 있으니까 이게 피골이 딱 상접을 하는데 다닐 때도 휘쳐덩 하고 40 몇 킬로까지 내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우선 배가 고프죠.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엽서가 와요. 엽서가 오면 가서 옥중에서 잘 있다는 그 엽서고 뭐 큰 얘기야 거기서 못 쓰지 않습니까? 엽서고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썼는지 그 형무소에서 싹 까맣게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뭐 다른 건 뭐 먹을 거든지 뭐 금전이든지 보내달라는 말은 없었고요. 아마 책 아마 몇 권 그렇게
이 영한 성경 그거 아마 보내달라고. 옥중에서 성서를 읽었다는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십자가.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屍室というのが置いてありましたが、台がありましたが、そこには木の缶がですね、私たち夜中にカンテラって言ってこう下げて回りやりました。もう屍室のとこ回ると気持ちが悪いようになりましたね。大体。 독방에서 10개월 정도를 보낸 윤동주. 맞은편 독방에 있던 복역자의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는 몸이 약해 밤새도록 기침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끝부분에 자리 잡은 시 별 해는 밤. 3년 전에 쓰여진 이 시에서 윤동주는 그의 반생을 돌아보며 언젠가는 찾아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일본의 패전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다. 윤동주의 시신을 인수하러 간 아버지와 탕숙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송몽규를 면회했다. 그리고 송몽규로부터 윤동주도 자신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송몽규 역시 윤동주가 죽은 지 3주일 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윤동주가 인체 실험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젊은 사람 조 교수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만 나 구조대에 있는 조 교수인데 좀 당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좀 협조를 받았겠다. 이건 또 고다이가 돌격하기 전에 먹는 약인데 카페인이라는 약이다. 이 약의 효과를 더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도 여기 있으니까 그거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러냐 그런 것도 한 관심 가졌지 뭐 그거 몸 죽는 게인지 뭐 그런 것도 관계 없고 저건 그래서 엔척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종이 한 장 심줄지 2배 되는 걸 줘가지고 그래서 쓰게 하고 30분 있으니까 이제 약을 주더만 그 약을 먹고 있으면 한 30분 되니까 빙이지 정신이 좀 얼딸딸해져요. 우리말로 얼딸딸한다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연필 딱 들어서 스톱버튼 탁 누르면 이제 쫙 써내려가거든. 7하고 8하면 5만 쓰고 8하고 9하면 7만 써. 이렇게 쫙 올라가. 1943년에서 1년 반 조선 독립운동을 한 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한 김헌술 씨. 7년 전에 고인이 된 김헌술 씨도 형무소 내에서의 투약 실험의 체험을 글로 남겼다. 1943년 김헌술 씨는
다른 조선인 복역자와 함께 주사를 맞고 계산 실험을 당했다고 한다.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남긴 것은 아니었으나 일주일 정도 매일 5cc에서 10cc의 주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전쟁 말기, 일본의 형무소에서는 식량 사정 등 형무소 내의 환경이 악화되어 갔다. 일본 사법성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1944년부터 45년에 걸쳐서 전국의 형무소에 있는 복역자의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후쿠오카 형무소의 경우 1945년의 사망자 수는 259명. 윤동주의 죽음을 인체 실험이라고 할 증거를 이번엔 발견할 수 없었다. 또 당시의 형무소 관계자를 취재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윤동주의 죽음의 진상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윤동주는 사망하고 전쟁은 계속됐다. 그러나 시집은 조선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윤동주에게 시집을 받은 친구 정병옥은 학도병으로 출장할 때 고향의 가족에게 그 시집을 부탁했다. 조선어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친구의 가족선에 의해 마루 밑에 항아리에 숨겨져 일본 경찰의 눈으로부터 지켜졌다. 그게 인제 생각하면 윤동주 시집인 것 같아요. 그 한글로 조선말로 쓴 원고 또 한글로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너 아무한테도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겁도 좀 나고 그리고 보다가 몇 장 이래 보다가 얼른 덮어가지고 어머니가 빨리 싸서 넣어놓읍시다 그러면서 그걸 싸서 넣은 기억이 있고 그걸 보는 순간에 온몸에 이거 소름이 막 돋쳐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 돋쳐요. 지금 그때 그 생각이 났어. 윤동주가 죽은 지 4개월 후 고향 북간도의 언덕 위엔 가족의 손에 의해 무덤이 만들어졌다. 시인 윤동주의 묘. 생전 한 권의 시집도 내지 못하고 죽은 한 청년의 묘에 가족들은 시인이라는 비석을 새겼다. 돌아가셔서 시인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이게 시가 발표가 돼가지고 시집이 발표가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때 당시에 어찌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버지도 문과도 하시고 그래도 저기 뭐 아시는 분이니까 그걸 아마 되게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야가 이런 아이인 걸 난 몰랐다. 세상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눈물 지으며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너네 오빠가 이렇게 훌륭한 오빠인 줄 몰랐다. 그의 시를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전쟁에 졌고 조선은 해방이 됐다. 윤동주가 죽은 지 반년 후의 일이었다. 36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끝났다. 해방 2년 후인 1947년 쉽게 쓰여진 시가 경향신문에 발표되어 윤동주가 처음으로 소개됐다. 그리고 이듬해 1948년엔 생전에 끝까지 출판을 이루지 못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처음으로 출판됐다.
시집은 드디어 판을 더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는 윤동주의 평가가 높아져 갔다. 오늘날에 와서 윤동주는 한국의 국민적 시인이 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 이웃나라 시인 윤동주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고 있다. 1984년에는 윤동주 전 시집의 일본어 번역집이 간행됐다. 5년 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윤동주의 시가 소개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지난날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고독하게 살다 죽은 윤동주. 바로 그 일본에서 윤동주의 시가 되살아나고 있다. 死ぬ日まで空を仰ぎ一点の恥なきことをハワイにそよぐ風にも私は心痛んだ。星を歌う心で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愛おしまねば、そして私に与えられた道を歩み行かねば、今宵も星が風に吹きさらされる。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반세기 전 무명의 한 청년이 마음속에 새긴 이 말이 세월과 국경을 넘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윤동주 시인.